나라는 존재까지 서기까지는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중요한 어떤 심리 정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적에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때 이거 확립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도성. 제가 이 학습에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민간 자격증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엄청 많이 강의했고 제가 많은 제자들을 전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했는데 그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이 주도성을 가지게 된다면은 삶의 방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발달 주기에서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주도성. 그래서 이 주도성에 대해서 절대 잃지 마시고 이 어휘 자체를 자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다가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저는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성이 너와 우리와 나를 만들어가는데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너와 마주보기 위해서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이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자율성이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주도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도성 이야기했죠. 주도성을 언제 확립해야 되느냐 하면 4세에서 7세에 확립해야 됩니다. 늦어도 7세까지는 주도성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근면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적극적 부모 역할 이거 치우고요. 요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려면 아니 미래 세대에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필요한 특성이 창의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창의성이 태어날 때부터 창의성을 가지느냐? 아닙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창의성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앞에 획득해야 될 요인이 있다. 그것이 뭐냐? 뭘까요? 예, 주도성. 어떻게 하셨지? 주도성. 주도성이 생기려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율성. 자율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이 인간이 태어나서 1세부터 2세까지 형성되는 중요한 신뢰성. 네. 자, 이 단계는 단계별 성장입니다. 이 단계는 맞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공감하고 동감하고요. 맞다라는 이론적 설명에 저도 긍정을 표합니다. 자, 신뢰성이 자라면은 자율성이 되고요. 자율성이 자라면은 주도성이 만들어집니다.
주도성이 생겼을 적에 해보세요. 주도성이 생겼을 적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회복 탄력성, 책임감,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모든 능력들이, 모든 역량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래서 창의성입니다. 주도성이 없으면은 창의성 안 만들어집니다. 주도성이 있어야 어떤 실패에도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만듭니다. 미래의 우리 지금 자녀들의 15년 후, 20년 후에 살아갈 이 세상은 창의성 없이는 이제는 못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획득해야 될 특성, 요인이 뭐냐?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잘 형성되면은 주도성만 잘 형성돼요. 그 다음 인생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도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성 획득 안 됐는데, 신뢰성 획득 안 됐는데 주도성 어떻게 획득하지?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도 만드는 기법들, 기술들은 다 있어요. 네. 창의적 사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창의성이 성공하고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소통, 모든 것들이 이거 다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각각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이 요소들을 각각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과가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적에 저는 분석한 논문이라는 거 참고를 안 했지만은 발달 심리상 이것이 확보된 사람이 훨씬 여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모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누가? 내 아이가 이런 속성들을, 특성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은 바로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자,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건 뭔가? 신뢰성을 획득해야 될 시기에 신뢰성을 획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획득할 시기에 신뢰성을 획득한 친구가 자율성을 획득하게 하고, 예, 여기서 실패하지 말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도성을 가지게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역할이고요. 적극적 부모 역할이다. 적극적 부모 역할은 이 특성들을 알고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 부모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 여러분 이거 알았을까요?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저도 이거 알고 후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교육도 했구나라는 좀 위로감이 있어서 자식들한테 크게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자기주도적. 그거 벌써 만든 지가 50년이나 70년이 됐는데요. 거기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주도성이라는 말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한번 위기가 왔거든요. 어떤 위기? 코로나. 그래서 더더욱더 이 말이 실감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 아닌가요? 맞죠? 예, 앞으로 5년 후 여러분 예측이 되나요? 여러분 과거에는 5년 후 아니라 50년도 예측이 됐지만 지금 5년 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도 5년 후 미래 예측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도성과 장애성이죠. 맞습니까? 예. 어느 날 주도성이 생기느냐? 예. 그리고 쌓여져야 될 수 있다. 물론 주도성 훈련을 이렇게 되어 온 사람하고 정립되어 온 친구하고 이거 안 되니까 이걸 열심히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려면은 이렇게 사온 친구보다는 이렇게 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의 100배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을 가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외에 키워드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특성 요인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이 교육의 하반기 때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될까? 그러면은 신뢰성이 생길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어떻다고요? 불안합니다. 예, 지극히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생애 중에서 죽는 날까지 중에서 가장 불안한 시기가 최고 높은 시기가 언제냐? 태어나는 순간이다. 근데 본인은 인지는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그렇게 하세요. 가장 이 친구가 살아가는 생애 중에서 가장 불안도가 높은 시기다. 이 시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적극적 부모 역할을 어떻게 그걸 낮추어서 보면은 부모 역할이 자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왜? 이제는 네가 알아서 잘 클 거니까 나 별로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 자라면요 아이는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다른 심리 정서와 함께 엄청난 다른 모습으로 자랍니다. 나중에 분노와 그리고 우울, 행동으로 ADHD까지 가는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이 세계 사회에서요, 국제사회에서 정말 멋있는 친구로 자라게 하고 싶다면은 이 최고로 높은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뭐라고요? 안정적 애착 형성이다. 안정적 애착. 그러면 뭐가 획득된다고요? 신뢰성. 계속 안정적이면은 자율성까지 획득됩니다. 각각의 이제 영유아기 때 이렇게 획득되면은 아동기 때는 초기 청소년 때는 주도성과 근면성이 획득되면서 이런 것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중기 청소년, 중고등학교 때
자정체성 확립도 되고 회복 탄력성, 책임 역량, 배려 역량 등이 회복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가운데 잠재력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극적 연령 발달에 따른 적극적 부모 역할, 다시 말하면 생애 초기에 태어났을 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 애착 이론입니다. 아마 이 이론은 배우셨든 안 배우셨든 많이 들었던 주제이기도 할 겁니다. 바로 애착 형성. 애착 형성을 한다는 말이 뭘 획득하게 해주느냐? 신뢰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마주보기죠? 내가 태어나서, 불안한 내가 태어나서 누구와 마주보기요? 주양육자의 엄마와 마주보기를 시작을 해서 형성되는 것이 뭐냐? 신뢰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주보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서 안정적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다. 잘 못하는가에 따라서 안정적 애착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볼비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애착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서 그럼 애착이 뭐냐라는 거지. 애착. 자, 애착이 뭐냐 하면은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고로 불안한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애착으로 인해서 불안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은요, 이 불안이 점점점 내려와서 여러분 불안하면은 상대방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죠. 모든 것이 안 믿어집니다. 불안하면. 이 불안이 해소돼야 돼요. 그 불안이 해소되려면은 내가 양육을 앞에서 하고 있어도 계속 불안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양육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역할이든 이걸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초기에 나타나는 유아기 때 나타난 초기 현상이 분리불안이거든요. 분리불안은 이미 겪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오는 순간 분리불안입니다. 그 만들어진 게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뭐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진 분리불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다른 것들과 심리적인 요소들과 합쳐져서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불안 요소를 줄여주고 낮춰주느냐가 누구를 바로 볼 수 있는 관계가 되느냐. 누구를요? 주양육자인 엄마와 바로 볼 수 있는, 그 바로 본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신뢰성입니다. 바로 본다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생애 초기에 뭘 형성해야 되느냐? 불안을 낮추고 주양육자와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예. 신뢰성을 회복해. 이게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획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애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착이 그럼 뭐냐? 애착. 아기와 부모, 여기서 부모는 주양육자를 말합니다. 예. 자, 여기서 조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양육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마주보기가 달라질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근데 태어난 아기는 주양육자가 나중에 알게 된 이분이 나를 낳아준 엄마네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주양육자가 엄마인지 나를 낳아준 사람인지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네. 그래서 주양육자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사회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환경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양육자가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시대적 환경이라면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 달라져야 되는가에 따라서는 해석이 틀립니다. 언제 달라져야 될까요? 엄마인 거를 날라준 엄마인가를 알기 전에 어디를 간다? 네. 입양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든 입양은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주양육자가 지금 나중에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나를 키워준 엄마이구나 라고 할 때 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나중에 일치시키면 돼요. 유전적인 것만 빠지고, 그죠? 유전적인 요소만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양의 시기는 그때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를 인식하고 엄마인데 라고 했을 때 이미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마주보기에서 신뢰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대치됐다? 아직 인지가 발달 안 돼 있거든요. 사리 분석이 안 돼 있는 이 시기에 순수하게 엄청 불안했는데 나를 안아주고 나를 젖먹여주고 내가 울으면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달라졌다? 그때 또 뭐가 생길까요?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는 분리불안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대상.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이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받았을 적에 내 아이는 이런 데 했을 때 그 가족 양육 환경이나 이런 걸 질문을 해서 파악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분을 도와줘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착, 초기 애착이 너무 중요하다. 초기 애착은 주양육자, 부모라고 했지만 제가 또 주양육자로 넣습니다. 아기와 주양육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무슨 유대감? 정서적 유대감. 자, 여기서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은 불안 심리가 최고로, 불안 정서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 정서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애착이다. 낮추어야 모든 관계라든가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집니다. 네. 분리불안되었지만은 불편한 관계거든요. 인간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불편한 관계에서 편한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죠.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다시 천국으로 가고 싶은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유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다 가만히 깊이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막 태어난 아이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편과 편리함. 여러분, 제가 이 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불편과 편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이 돈 벌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권리 찾고 뭐 하는 걸 한마디로 나누면은 돈 많고 권세 있으면은
편리하죠. 몰라요? 없으면 불편해요. 뭐든지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사람은 이 불편함에서 뭐함으로? 편리함으로 가려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돈부터 시작해서 직업부터 시작해서 권세부터 시작해서 다 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불편해서 편리한.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철학적으로 지금 끌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편리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돈 없어도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것을 먹든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는 될지언정,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비교는 될지언정 불편하지 않는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가진 자 중에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못 가진 자 중에서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 사람은 가져도 불편하다는 얘기고 나는 못 가져도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3평짜리 방에서 사는 사람이나 100평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무엇의 차이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뭐의 차이인가요? 예,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편리함과 불편함. 예, 3평에 있어서도 편리하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진리를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무소유자입니다. 예, 별로 저는 그게 항상 편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 여기서 강도, 여기서 별의별 게 다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불안하면서 불편한 존재입니다. 불편한 존재. 편리함으로 가려고 해요. 왜? 울면은 내가 편하거든요. 불안함이 해소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 심리가 울면 해소돼요.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응애하고 우는 순간 편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주양육자예요. 그 사람과 마주보기를 계속하는 것. 나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람. 누군가요? 주양육자.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엄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편리함과 불편함, 불안함과 불안하지 않음의 차이. 이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예. 이 호소 속에서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신뢰를 형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다. 엄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애착관계를 주양자와 애착관계, 즉 정서적 유대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자, 잘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표현 방식이 그 속에 심리적 정서가 뭐로만 쭉 깔려 있었냐면 부정적 정서로만 깔려 있었어요. 신뢰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부정적 감정만 심리만 형성돼 있었어요. 이 사람의 행동 표현은 언어도요 안돼가 먼저 나오고요. 저 할 수 없는데요 나오고요. 또 이것부터 먼저 나오는 표현 방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나를 이끌어가고 있던 핵심적인 역동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그러다 보니까 어느 표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불신이 이미 조장되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목사님 빼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남편은 혹시 그런 분이었나요? 부정적인 남편으로 모셨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확실히 아닌가요? 네. 항상 긍정적인가요? 네. 긍정적으로 형성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신뢰성이 많이 회복되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성만 형성되어 있으면요, 이 아이는 내가 울어도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울어도 젖을 주고, 그죠? 예, 울어도 뭘 해줍니다. 발버둥 쳐도, 예, 본능적인 역할을 해도 나를 안아주고, 호응해주고, 입맞춤 해주고, 눈 마주쳐주고,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연히 불안 심리와 불편은 전부 다 점점점 해소되겠죠. 그 해소된 자리만큼 긍정 심리가 그 안에 차곡차곡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신뢰성. 이 아이는 이제 이 정서가, 심리적 정서가 내 마음속에 가지면서 어디를 자극하느냐? 내 머리를 자극합니다. 인지를 자극해요. 머리를 자극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긍정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업이나 행동 자체가 다 긍정적이다. 이 사람에게 생기는 게 뭘까요? 나는 어디 가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죠? 자율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울어도 엄마가 기저귀 안 갈아주고, 울어도 안 안아주고, 울어도 관심이 없어. 너무너무 오래 웁니다. 지나치게 오래 웁니다. 예.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양육장소로, 다른 양육장소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름을 고아원, 지금은 돌봄센터 이런 곳에 옮겨집니다. 쉼터 이런 곳에 옮겨지죠. 울어도 주양육자가 돌봐주지를 않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는 기저귀 갈아주고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 아기가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엄청 살아남으면서 쌓여지는 게 뭘까요? 신뢰가 쌓여지지 아니하고 반대로 뭘까요? 불신이 쌓여지죠. 내가 울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인데, 세상 왜 이래? 지옥이 이런 곳인가? 네. 거기 쌓여지는 것이 뭘까요? 불신. 신뢰 반대 뭔가요? 불신이죠. 자율 반대 타율입니다. 주도성 반대 뭔가요? 끌려간다. 수동적.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나중에 바꾸겠습니다만은. 자, 초기에, 생애 초기에 0세부터 2세, 한 1.5세까지는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주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안 가지면은 아이는 자꾸 어떻게 된다? 불신, 세상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서 너를 나는 믿지 못하겠어. 불신감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속에 들어가고 나라는 것의 정체성을 만들기에 불신, 우리 속에 서로를 불신합니다. 남을 안 믿어요. 세상을 안 믿습니다. 사회를 안 믿습니다. 불신조작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회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 내면의 심리에 프로이드를 이야기하자면 프로이드가 무의식 속에 5세 때까지 잠재져 있는 무의식의 심리적 정서가 뭔가를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이거든요. 근데 이 5세까지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어릴 때부터 깔려있는 게 뭐느냐 하면은 주양육자와의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잠겨 있을까요? 불신이. 이것이 어느 날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튀어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날 튀어나온다는 게 뭐냐면요. 자라오면서 언어를 배우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남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관점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예. 긍정 심리가 아니고 부정 심리. 언제 만들어지느냐. 아이를 긍정적으로 키워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키워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맞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키워야 자율성, 주도성이 획득되고 이래서 이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려면 부모가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하시려면은 생애 초기 2세까지는 1.5세에서 2세까지요. 적어도 뭐를 획득하게 해야 된다? 신뢰성을 획득하게 해야 된다. 신뢰성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는 것을 왜 가져야 되느냐? 아기의 심리적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이고요. 정서적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발달, 신뢰와 또래관계 발달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발달, 주변 탐색과 학습의 자신감을 이런 것들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자, 그럼 생애 초기에 0세에서부터 1세에서부터 1.5세, 2세까지의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중요하구나. 근데 이것이 다음 시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치죠?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생겼어. 지금 결혼했는데 남편의 문제가 생겼어. 또 결혼하고 사는데 누구와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할 적에 하나의 단서가 된다.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단서가 된다. 하지만 하나의 단서를 하면 뭔가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지금이라도 그거를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그런데 처음에 키울 적에 부모가 조금만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한 1, 2년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을 지금 고치려니까 20년 걸립니다. 지금 고치려 20년 동안 꾸준히 누구를 그걸 지속적으로 고쳐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런 상담자, 그런 의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는 있겠죠. 예. 10년, 20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 전에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문제가 해결된 청소년기 이전에 가능하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가서 이 자녀들이 정말 자신감 있는 주도성 가진 아이들로만 양육하게 도와준다면은 어떤 문화권에서든요, 어떤 곳에 있더라도 정말 창의성 있는 멋진 친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틀을 우리가
그 모죽 같은 대나무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모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애착 형성을 실천하는 방법. 예. 어떻게 하면은 애착 형성이 되는데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신호, 울음, 혹은 웃음, 혹은 다양한 몸짓 등에 민감하게 반응. 민감하게. 이때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느냐 아니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부모가 주의 양육자가 반응해 주면은 적어도 인간의 발달이 유전적 환경이 10%고 유전이 10%고 환경이 90%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유전이 30%고 환경이 70%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5대5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맞죠? 예. 그래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앞에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울음은 불편함을 편함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자기 극복 방법이고요. 웃음, 지금 편한 상태를 표현하는 자연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한 몸짓들이 있죠. 다양한 몸짓. 예, 불편함의 편한 모습으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몸짓을 할 겁니다. 이때 민감하게 반응해줘요. 이때 아이와 언어를 잘 모르지만은 몸짓 하면서 눈맞춤입니다. 눈맞춤과 미소를 보내면서 울음에 뭐 해준다? 즉각 반응해준다. 이럴 때에 아이의 성격이 이걸 계속해 주시면요. 한 2세까지 계속해 주시면 아이의 성격이 상당히 민감하게 성격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 안 했다. 그러면 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태도, 이러한 표현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럼 나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아무렇게나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 소극적으로 모든 것이 피동적으로 성격이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멋진 아이로, 내 아이로 제가 지금 아이를 뭘 만들어가는 것 같이 자꾸 설명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안 되지만요. 행동치료, 인간의 행동치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어디서 나올까요? 개 실험에서 나왔잖아요. 동물 실험에서 인간의 행동치료를 발견했냐. 그럼 같은 동물이어서 그래요. 같은 동물, 같은 행동 표현을 어디서부터 개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여러분 개 훈련 여러분 시키는 거 여러분 요즘 TV 많이 보셨죠? 그죠? 나쁘게 하는 행동을 선하게 좋게 하는 행동으로 주인을 잘 따르게 하는 행동으로 몇 번만 훈련시키니까 될까 안 될까요? 됐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꿔야 되느냐? 나중에 바꾸려면 이미 자라온 누적된 게 있어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 싹시 노랗지 않도록 싹시 파랗도록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그래서 이때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성 애착 형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키우셨나요? 그럼 아이는 민감한 성격 가지게 됩니다. 민감한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 번째, 신체적 접촉 늘리기.
자,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서 극도로 뭐 하다고요?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안아줍니다. 안아줄 적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을 하나씩 없애갑니다. 네. 그래서 호응과 안아주기, 베이비 마사지, 수영, 눈 맞추기. 이게 1.5세에서 한 2세까지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아준다. 네. 그때는 비율이 적어야 돼요, 사실. 네. 근데 그때도 안아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시기냐? 발달해야 돼서 아까 단계적 발달, 비연속성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접촉 늘리기는 2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어쨌든 호응과 안아주기는 2세 때까지. 그리고는 가끔 칭찬해주고 저기는 안아주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평생 안아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부는 평생 안아주는. 근데 나이 들어서 그게 무슨 꼴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심리는요, 평생 안기고 싶어요. 안기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120살 무엇보다 하든 그때까지도 인간은 안기고 싶은 점.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 불편한 존재로 태어나서 아직도 그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요. 그런데 안 안기고 싶은 존재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안 안겨도 돼. 사람의 안김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품에만 안기기로. 그건 귀소문이야. 귀소문.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라 하라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아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청소년기 때는 영성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신체적 접촉 뭐하기? 늘리기.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한 교감하기. 자, 이제 조금 보이고 가지고 놀 것이 있고 잡을 것이 있고 터치하고 하면서 감각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아이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뭘 잡으면 힘이 세게 끌어당기죠. 네, 전부 자기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은 이기주의로 태어났거든요. 이기주의에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이타주의로 가는 존재, 사회화.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주의에서 철저하게 이타주의로 가는, 완벽하게 이타주의로 가는 사람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가는 사람이 인간 동물이고요. 일반 동물들은, 인간 아닌 동물들은 철저하게 이타주의는 없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타주의가 있는 곳이 바로 인간 동물. 자,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애착 형성을 합니다. 놀이를 가지고 놀 게 많으면서 감각놀이 익혀야 되거든요. 인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는 함께 웃기, 그 다음에 함께 책 읽기. 아까 사진 보셨나요? 놀이를 통해서 교감하는 것도 이제 순서를 높이죠. 이제 안아주기에서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2세에서 한 3세 정도, 1.5세에서 3세 정도 놀이를 통한 교감하고. 자,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안 할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못 할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놀이는 한번 따라할까요? 놀이는 공부다. 다시 한번. 놀이는 학습이다. 네. 놀이로 수학을
놀이로 과학을, 놀이로 사회를, 놀이로 역사를, 놀이로.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령이 바로 7세 전입니다. 7세 전. 그 7세 전 교육은요, 놀이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3세에서부터 한 7세까지 아이들이 무슨 놀이하고 놀죠? 소꿉놀이 하죠.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다 놀이입니다. 예. 그 놀이를 하는데 그냥 뒤쳐져서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교사로부터 내 아이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지 발달 안 됩니다. 인지 발달이 미숙합니다. 지능지수도 발달을 해야 되는데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능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놀이를 잘할 적에 그 속에서 규칙을 찾고 그 속에서 법을 찾고요. 그 속에서 관계를 찾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놀이를 통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중고, 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유아 때 3세에서 7세 때까지 어떤 놀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 학습을 하게, 선행 학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이를 통해서 이때는 애착 형성이고요. 놀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양육 태도입니다. 일관된 양육. 이제 유아기 때니까 2세에서 지나서 3, 4, 5세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때도 역시 신뢰성은 계속 유지를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관된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관성 있는 반응, 규칙적 생활 패턴이 중요합니다. 규칙적 생활 패턴. 아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라. 규칙들이 있죠. 예, 그것을 어떨 때는 또 달리 바꾸면 안 되겠죠. 일관성이 있는 반응. 그러니까 아이가 울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물론 개월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강도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반응은 같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 긍정적 반응, 부정일 때 긍정적 반응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와줘야 아이는 애착 형성은 다시 말하면 뭐가 형성될까요? 신뢰성. 신뢰성이 뭐냐? 또 다른 말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타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이 가정에서 엄마와의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것만 잘 형성이 돼도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아주 자신 있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아마 다른 선생님 오셔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기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은 이게 뭐냐면 감정 코칭입니다. 한국 사회나 이 동양 사회에 감정 코칭이 잘 안 돼 있어요. 감정 코칭. 특별히 우리나라는 감정 코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감정 코칭이 미국에서 최성해 박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 감정 코칭을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감정 코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것 중에서 가장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제 언어가 좀 통하고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고 할 적에 자신의 표정을 할 적에 알아줘야 돼요. 이 감정 코칭은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도 계속 이어집니다. 성인 노인에까지 이르는 것이 감정 코칭인데 가장 중요하게 형성해야 될 시기가 유아 때입니다. 7세 정도. 다시 말하면은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하기인데요. 칭찬과 격려하기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언어 뭘까 할 때 칭찬하기, 격려하기 알죠. 근데 칭찬하기와 격려하기를 왜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칭찬하기와 격려하기는 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이와 자녀가 애착 형성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언어로 뭘 표현하라고요? 감정.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울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라도 좋고요. 언어를 모르는 아이라도 좋아요. 근데 언어를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울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보통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디가 아프구나, 뭐 어떻구나 하면서 막 설명하죠.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고 안아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몇 개월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안 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를 공감해 주는 표현을, 언어 표현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알 때가 되었는 감정을 알 때가 되었는 때에 감정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서 감정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쁨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슬픔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분노 표출을 그냥 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왜 일어나느냐? 사회에 많은 폭력들이 왜 일어나느냐? 어릴 때 감정 코칭이 안 돼 있습니다. 감정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텀블러죠. 예, 영어 표현이지만 텀블러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알기 전까지는 텀블러 몇 번 엄마가 텀블러로 너를 우유를 세워줄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텀블러는 거를 명사를 이해하죠. 맞습니까? 사실 아이는 언어 표현을 명사를 통해 가지고 명사로 사물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진 이름과 물체와 언어와 내가 보는 거, 보고 느끼는 것과 일체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뇌에 들어가면 부호화가 되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부호화되어 가지고 정리가 돼서 네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엄마가 알려주고 책 읽기를 통해서도 알려줬는데 감정을 표현할 적에 엄마가 그 감정에 아이한테 네이밍을 안 해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노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는다. 이런 어떤 분노 감정의 명사를 추상명사죠. 예,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올라오다가도 뭐 할까요? 절제, 예, 통제하죠. 그게 감정 조절이거든요. 분노 조절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코칭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은 아이는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분노를 바로 표출 안 합니다. 예. 나중에 표출하거나 또 자기 혼자 표출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할 텐데 그럴 기회를 전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경우에 언어로 감정 표현할 줄 알게 만들어준다면은 네이밍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대한 네이밍을 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정 코칭의 두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 감정에 네이밍을 해주는 것이 감정 코칭의 두 번째 단계. 감정 코칭 5단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감정으로 명사로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물들을 다 뭐로 바꾸나요? 언어로 바꿉니다. 언어로 바꿔서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여기다 저장. 맞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휘로 표현하느냐,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정서적으로 표현하느냐. 그 다음 어디서 작동할까요? 뇌에서. 근데 뇌는 태어날 때 비어있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입력하듯이 집어넣어야 돼요. 나중에 그걸 써먹으려면은, 출력하려면은 컴퓨터에 있어야 출력하죠. 없으면은 출력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사건이나 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입력이 돼 있는데 정서에 대해서만 입력이 안 돼 있을 경우 정서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인데, 정서 결핍을 느낀다는 얘기는 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에 대한 뭐가 없다? 네이밍이 없다. 여러분 혹시 감정을 몇 가지 알고 계시나요? 감정에 네이밍이 붙어 있는 감정, 여러분 어디로 몇 가지를 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또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네? 40개? 40개 다 하실 수 있어요? 40개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떻게? 좀 배워서. 예.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학자의 이야기는요, 220여 가지가 된다. 감정, 우리 인간의 감정이. 근데 여러분 220여 가지 중에 40여 가지 아니라 보통 한 7, 8가지 정도는 아시죠? 5, 6, 7등 해가지고. 예. 그 정도. 그걸 다 줄이면은 슬픔과 기쁨, 또 희로애락,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가 네이밍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감정 코칭을 상당히 다양한 언어로 코칭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 표출을 할 적에도 분명히 무슨 감정인지 알고요. 자기 컨트롤이 또 가능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폭력이에요. 그냥 폭력. 왜? 폭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불편한 것을 편한 방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대로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뭔가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법률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은 불편함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불안함입니다.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 불안함을 내가 어떻게 해소해가고 어떻게 컨트롤해 가는가가 인간의 발달인데, 첫 번째 해소해야 되는 것이 너와의 관계에서, 주양자의 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돼야 내 불안이 점점점 해소되고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출발이. 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신뢰가 있는가? 누구와의 신뢰죠? 먼저는 부모와의 신뢰. 이것이 잘 획득되면은 우리와의 신뢰,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의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기까지 우리는 너와 우리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애착 형성을 통해서요. 끝으로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가족 식사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가 어릴 적에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기는 시간은 가족 활동을 많이 즐길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 애착 형성을 하는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조금 유아기 연령이 더 늘어나는 시기고요. 여기는 태어나서 그래서 요 시간을 한 4세에서 7세까지 애착 형성을 하는데 계속 기여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을 형성하는 시기는 1.5세에서 2세까지다.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애착 형성을 통해서 신뢰성을 획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안정적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안정적 애착 형성. 그랬을 때는 유아기 때 안정적 애착의 형성이 되면은 호기심이나 자신의 일에 자신감,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되게 되고요. 아동기 때는 너를 통해서 긍정적 자존감이 획득되고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 확립이 돼서 자기주도적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이 다음 발달 단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속성도 있지만 발달이 비연속성도 있다. 비연속성일 경우에는 2세까지는 늦어도 신뢰성을 획득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애착은 2세까지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뢰성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자율성과 주도성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음 발달 시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안정적 애착 형성이 중요한데요. 이 안정적 애착 형성은 애착의 4가지 유형이 볼비라는 유명한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을 여러분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좀 하시고 읽어보시고 4가지 유형을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애착에 대해서 조금 남은 부분들 더 하시면서 다음 발달 특성, 자율성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회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조금 속도를 빨리 할 겁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되 다음 시간에 오실 적에는 애착의 4단계 꼭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